본 강의는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유튜브 한강 아카데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강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지도사 바이블 1차 공통필수 3과목인 기업진단지도 2023년 60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60번. 어건이 범주화한 조직시민행동의 유형에서 불평, 불만, 험담 등을 하지 않고 잊지도 않은 문제를 과장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행동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내용은 스포츠맨십에 해당되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5건의 조직시민행동은 최근에 2번이나 출제되었습니다. 크게 조직시민행동은 보기에서 나온 시민 덕목, 이타주의, 성실성, 스포츠맨십, 예의 등으로 구성되고요. 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 덕목은 조직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조직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조직의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타주의는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으로 동료의 업무에 도움을 주거나 신입사원을 지도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성실성은 업무 시간 외에 추가로 일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행동을 말하고요. 스포츠맨십은 아까 문제에서 나왔죠. 불평, 불만, 험담 등을 하지 않고 잊지도 않은 문제를 과장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의란 업무나 개인적인 일로 타인이 피해보지 않도록 대처하는 등 다른 사람의 권리와 감정을 존중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61번. 직업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르와 프렌즈는 직업 스트레스를 의학적 접근, 임상 상담적 접근, 공학 심리학적 접근, 조직 심리학적 접근 등 4가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요구 통제 모델은 업무량 이외에도 다양한 요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다양한 요구가 종업원의 안녕과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틀렸습니다. 요구 통제 모델은 스웨덴의 사회의학자인 로버트 카라색이 개발한 것으로 작업의 요구와 작업에 대한 통제 능력 사이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통제력은 요구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거나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낮은 작업 요구와 높은 작업 통제의 조합은 가장 직무 스트레스가 적은 상황을 만들고 높은 작업 요구와 낮은 작업 통제의 조합이 가장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을 만든다고 봅니다. 직무 스트레스 이론은 5번 정도 출제되었고요. 기업 진단 지도에서 자주 나오는 만큼 교재를 통해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요구 통제 모델을 포함하여 직업 스트레스 모델도 6번 정도 출제될 정도로 자주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재를 통해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보기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자원 보존 이론은 종업원들은 시간에 걸쳐 자원을 축적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자원의 실제적 손실 또는 손실의 위협이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셀디의 일반적 적응 증후군 모델은 경고, 저항, 소진의 3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5번. 직업 스트레스 요인 중 역할 모호성은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 기능과 책임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게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안내 설명입니다. 62번. 직무 만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인 직무 기술 지표의 하위 요인이 아닌 것은 정답은 5번이죠. 작업 조건은 직무 기술 지표의 하위 요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업무, 동료, 관리 감독, 승진 기회는 직무 기술 지표의 하위 요인입니다. 해당 내용은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보기에서 나오지 않은 급여도 하위 요인에 속합니다. 63번.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은 5개의 핵심 직무 특성이 중요 심리 상태라고 불리는 다음 단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하는데
일의 의미감, 경험이라는 심리 상태와 관련 있는 직무 특성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기억, 디귿, 미음 2번이죠. 기술 다양성, 과제 정체성, 과제 중요성입니다. 틀린 것은 니은 디을, 과제 피드백과 자율성은 일의 의미감 경험과 관련 있는 직무 특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헤크만과 올드엠의 직무 특성 이론은 3번 정도 출제되었고요. 크게 기술 다양성 또는 직무 다양성, 과제 정체성 또는 직무 정체성, 과제 중요성 또는 직무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으로 구분되고요. 여기서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은 직무에 대하여 느끼게 되는 의미성, 즉 일의 의미감을 나타냅니다. 자율성은 작업 성과에 대한 경험적 책임감을, 피드백은 직무 수행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고요. 각 직무 특성에 대한 성과는 내재적 동기 상승, 작업의 질 상승, 높은 업무 만족도, 낮은 결근율, 이직률 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직무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다양성 또는 직무 다양성은 직무가 다양한 기술과 능력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높은 기술의 다양성은 직무가 단조롭지 않고 흥미로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과제 정체성 또는 직무 정체성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한 작업을 수행하는 정도를 말하고요. 직무 정체성이 높으면 직무 담당자가 직무의 결과물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제 중요성 또는 직무 중요성은 직무가 조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말하고요. 직무의 중요성이 높으면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율성은 직무 수행 시 개인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 정도를 말합니다. 자율성이 높을수록 직원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더 큰 통제감과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피드백은 작업을 수행하면서 직무 성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피드백을 얼마나 받는지를 나타내고요. 적절하고 시적절한 피드백은 직원이 자신의 성과를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정답 2번이고요. 64번. 브룸의 기대 이론에서 일정 수준의 행동이나 수행이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정답은 5번이죠. 유인가입니다. 유인가는 보상이나 결과의 주관적 가치 또는 중요도를 나타내며 개인이 특정 보상을 원하는 정도나 보상에 대한 선호도를 의미합니다. 브룸의 기대 이론은 6번 정도 출제될 정도로 자주 나왔죠. 동기부여와 관련된 이론으로 개인이 특정 행동을 선택하고 노력의 양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며 다른 사람들 간의 동기 정도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서로 다양한 과업에 기울이는 노력의 수준을 예측하는 데 유용합니다. 직무 동기의 힘은 기대 곱하기 시그마 1에서 n까지 유인가 곱하기 도구성으로 나타내고요. 이 중 하나라도 0이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기대 이론의 3가지 핵심 구성 요소는 기대, 유인가, 도구성이 있고요. 기대는 노력이 특정 수준의 성과나 성취를 가져올 것이라는 개인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면 성과가 있을까? 와 같은 생각이 기대에 해당됩니다. 유인가는 보상이나 결과의 주관적 가치 또는 중요도를 나타내며 개인이 특정 보상을 원하는 정도나 보상에 대한 선호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주어질 보상은 나에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유인가에 해당합니다. 도구성은 특정 수준의 성과나 성취가 특정 보상 또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즉, 달성한 성과가 보상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성공적으로 이 일을 완료하면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와 같은 생각이 도구성에 해당합니다. 65번. 라스무센의 수행 수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이죠. 라스무센의 수행 수준 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숙련의 바탕을 둔 행동, 규칙의 바탕을 둔 행동, 지식의 바탕을 둔 행동 총 3가지로 분류하고요. 라스무센의 수행 수준 이론은 4번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크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숙련 기반 행동, 규칙 기반 행동, 지식 기반 행동으로 구분되고요. 숙련 기반 행동은 사람이 충분히 습득하여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의식적인 생각이나 판단 없이 반응적으로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규칙 기반 행동은 이전의 경험이나 학습된 규칙, 절차를 기반으로 하며 특정 상황에 대한 반응이나 행동은 사전에 학습된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식 기반 행동은 입력된 정보를 그때마다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해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새로운 상황이나 알려지지 않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발생하며 명시적인 추론, 판단, 문제 해결 능력을 사용하여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각 행동에 대한 예시와 오류는 교재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66번 착시를 크기 착시와 방향 착시로 구분하는 경우 동일한 물리적인 길이와 크기를 가지는 선이나 형태를 다르게 지각하는 크기 착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이죠. 포겐도르프 착시는 크기 착시가 아니고요. 방향 착시에 해당합니다. 해당 착시에서는 직선이 두 평행선 사이에 가려진 부분을 통과할 때 그 직선의 연속성이 지각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요. 착시 종류에 대해서는 기업 진단 지도에서 6번 정도 출제될 정도로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아까 문제에서 나온 포겐토르프는 크기 착시가 아닌 방향 착시에 해당되고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뮬러-라이어 착시, 두 선분 길이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선분 끝에 화살표가 바깥쪽의 하나일 때와 안쪽의 하나일 때 길이가 다르게 보이는 착시로 크기 착시에 해당하죠. 뮬러-라이어 착시 등 착시 그림에 대해서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폰조 착시는 두 개의 동일한 길이 수평선이 그려진 그림에서 배경으로 그려진 두 개의 수직선으로 인해 수평선 중 위쪽에 위치한 선이 아래쪽 선보다 길게 보이는 착시입니다. 이는 원근법 때문에 발생하는 크기 착시입니다. 젤너 착시는 세로 평행선들이 배열되어 있을 때 그 사이에 짧은 선들이 다른 각도로 겹쳐 있으면 세로 평행선들이 기울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입니다. 에빙하우스 또는 티체너 착시는 중앙에 있는 두 원의 크기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한쪽 원은 작은 원들로 둘러싸여 있고 다른 한쪽 원은 큰 원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중앙의 두 원의 크기가 다르게 보이는 크기 착시입니다. 따라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67번 집단, 팀에 관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모델은 집단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단계를 거친다는 가정을 한다. 집단 발달의 단계로 5단계, 형성, 폭풍, 규범화, 성과, 해산을 제시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팀은 여러 단계를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발달한다. 설명에 해당하는 모델은 터크만의 집단 발달 모델이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터크만의 집단 발달 모델은 기업 진단 지도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1965년 터크만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으며 팀이나 그룹이 협력을 시작할 때부터 성숙해질 때까지 겪는 주요한 단계들을 나타냅니다. 집단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단계를 거친다는 가정을 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팀은 여러 단계를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발달합니다. 집단 발달의 단계로 5단계, 형성, 폭풍 또는 격동, 규범화 또는 규범 형성, 성과 또는 수행, 해산 또는 해체를 제시하였습니다. 형성 단계는 팀원들이 서로를 알게 되고 팀의 목적과 구조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폭풍은 팀원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감정적인 긴장감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단계고요. 규범화 단계는 팀원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하며 팀 내의 규범과 역할이 확립되는 단계입니다.
성과 단계는 팀원 간의 신뢰와 협력이 강화되며 팀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수행합니다. 해산 단계는 프로젝트의 종료나 목표의 달성 후 팀이 해산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정답 5번 터크만의 모델이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산업안전지도사 바이블을 검색해 보세요. 감사합니다.